우리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5일 치러집니다. 올해 선거에는 의석 배분부터 유권자 연령층까지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김혜인 홍보 담당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 중에 출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김혜인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담당관님, 이번 4월 15일 날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을 300분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개요에 대해서 우선 궁금한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21번째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앞으로 향후 4년간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할 대표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3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있고 그리고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루어지고 4월 15일이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선거는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개정된 법 내용도 좀 궁금하고 또 낯선 단어가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이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변화이고, 두 번째가 이제 비례대표 추천 절차의 법정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만 18세로의 선거권 연령 하향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다수대표제와 그리고 정당 투표에 의해서 정당 전체 당선인 수가 결정되는 이제 비례대표제의 혼합형을 취하고 있있는데요. 우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을 보시면 도표를 만들어 오셨네요. 예, 전체 300석 중에 지역구가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47석인데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한정한 것이고요. 다음 선거부터는 전체 47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로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당이 얻는 총 의석 수는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 수에 따라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 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당이 얻은 총 의석 수에 그 지역구 의원 수가 모자란다면 나머지 의석은 비례의원으로 채우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준연동형이냐 한다면 먼저 연동되는 의석수를 반으로 나누어서 연동의 영향력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부칙을 두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석은 준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두었기 때문에 30석의 이제 상한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연동형 캡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례대표 추천 방식의 법정화인데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이제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서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후보자 투표 절차의 방법 등을 정한 이제 당원, 당규 이런 내부 규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 19세에서 만 18세로의 선거권 연령 하향입니다. 네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이 한 50여만 명 정도 되는 새내기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새로이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잘 담당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좀 복잡한 내용들이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떻습니까? 준연동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의석 배분일 텐데 의석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동형 배분 의석수는 산출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국회의원 정수에서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수를 빼고요. 네. 그 수에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을 곱합니다. 네. 거기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다음에 전체를 2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보신다면 여기 A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당선인 수가 100석 그리고 네. 비례 득표 비율이 40%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인 300에서 지금 의석 할당 정당이 A, B, C, D당이고 무소속이 3석이 있기 때문에 네. 이 3석을 뺀 값에서 A당의 비례 득표 비율인 40%를 곱한 것에 지역구 당선인 수 100석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수를 2로 나누면 9.4라는 숫자가 도출이 되는데요. 소수점 숫자가 나오네요. 네네. 그런데 네네. 의석수는 정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소수점 이하 자리는 반올림을 해서 A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는 9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정당의 의석수를 A, B, C, D당을 전부 도출을 해서 합했을 때 전체 준연동 의석수,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30석인데요. 네네. 네, 그 합이 30석보다 적을 경우에는 나머지 의석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이제 득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요. 이제 네네. 이 경우에는 A당 같은 경우는 9석, B당은 5석, C당은 0석, D당은 15석으로 합이 29석이 되기 때문에 네. 한 석이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석의 비례대표 비율을 곱한 값인 A당이 제일 크기 때문에 0.4를 곱하면 0.4로 A당이 제일 큰 값을 갖기 때문에 그 한 석을 정수대로 A당에 먼저 배분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네. A당이 한 석을 가져가고 다른 당은 이제 가져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석에 대해서는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득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을 배분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A당은 7석, B당은 5석, C당은 2석, D당은 3석이 됩니다. 지금 네. 그 표에 있는 퍼센테이지로 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비례대표 비율에 따라 네네, 배분하는 비율에 병립식입니다. 따라서. 네.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하는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한 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록 준연동 방식이긴 하지만 정당이 얻는 득표 비율에 따라서 정당의 총 의석수가 결정되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정당 투표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높임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 의사 왜곡을 최소화하고 네. 그리고 한 표의 그 영향력을 늘렸기 때문에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투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가치관이나 이념을 제도권 정치에 투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네. 비례대표 정당 투표의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이나 공약을 면밀히 따진 다음에 정당 투표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요.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하는 그 한 표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투표하실 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모두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새내기 유권자, 만 18세 유권자들이 50만 명 정도 새로 유권자로 그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이면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에 따라 고등학생 유권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이번 고3이죠. 만 18살이면. 네, 맞습니다. 이제 교복 입은 유권자라고 하죠. 그러게요. 네. 그렇지만 전체 고3 학생들이 모두 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네,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들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만 18세 유권자들, 새내기 유권자들도 그 정당 가입도 되고 뭐 선거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18세가 돼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이 모두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는 입당 시점과 그리고 선거운동의 행위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냐를 두고 따져야 하는데요. 정당법 제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어야 당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정당법 223조에 따른 일련의 입당 절차를 거쳐서 입당이 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나이에 대한 그 주민등록 그 법상에 나이가 어떤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선거권자의 나이가 어떻게 보면 하향 조정된 건데 그렇다면 처음으로 투표하거나 선거권을 행사하는 이 새내기 유권자들한테 뭔가 선거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준비들이 있을까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18세 유권자를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교사용 교육용 책자를 이제 제작을 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부하였고요. 그리고 영상교육 교재도 제작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선 학교를 방문해서 선거교육 전문 강사가 이제 선거교육을 실시할 것을 준비하였으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개학이 연기되고 또 집합교육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그 코로나 사태 잘 극복하셔서 우리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준비된 선거 교육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잘 이루어지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담당관이 아무래도 이게 본격적인 선거가 되면
후보자나 유권자나 모두들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선 후보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을 한 말씀 더 부탁드릴까요? 네,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에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 2일이 되기 전이라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식의 어깨띠나 명함 같은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인데요. 네네. 선거일에는 이제 선거일의 평온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회담이나 선거 벽보, 선거 공보, 후보자 초청 토론 대담, 그리고 현수막,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별 방문이나 기부행위 또는 사조직을 설립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지하철역에 이렇게 출퇴근하실 때 보면 간혹 눈에 띄는 모습들이 있죠. 그 뭐 명함을 나눠주고 이렇게 프랜카드 들고 후보 누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럼 예비 후보로 등록되셔서 공식적으로 그걸 하실 수 있는 후보자들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다음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의 선거운동만을 제한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역 의원이라도 예비 후보로 등록을 안 하신 분은 그런 활동을 못 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랜 동안 이렇게 또 선거 관련 업무를 쭉 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뵙기에도. 어떻습니까? 그 후보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위반 사례들도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빌어서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선거운동 기간에 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로는 이제 선거 사무원들이 후보자 없이 다니면서 이제 명함을 배부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에 우편함이나 차 유리창 등의 명함을 끼워 놓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명함은 살포가 아닌 직접 배부하는 방식만 허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배우자 대신 1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독립적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선거 사무원의 경우에는 후보자 없이는 독립적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위반하시는 부분이 이제 누구든지 이제 당선되거나 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저촉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후보자가 자신의 정규 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이나 유사 학력을 명함 등에 기재한다든지 네. 아니면 선거 공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자신의 전과 기록이나 체납 기록 등을 누락한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또 유권자들이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후보자들의 뭐 정책이나 공약에 이렇게 제대로 접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사태가 사태이다 보니 뭐 관심도 많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막상 또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어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 등을 사전에 알고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후보자들의 그 선거 정책이나 공약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은 그 이후에 집집마다 선거 공보가 배달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거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후보자의 학력이나 그 재산, 체납 기록, 전과 기록
이런 정보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정책 공약 알림이라는 페이지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곳에서 선거 공보 스캔본을 보실 수도 있고요. 후보자 이름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책 공약 알림이 페이지에서는 정당의 10대 공약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공약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의 당선자 공약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선거방송 토론위에서 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 또는 연설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네네. 4월 초에 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바로 알기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역 방송사에서 그 토론회를 방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방송을 못 보시더라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도 따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선거에서는 또 특징이 서울시에서 재보궐선거도 또 치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이제 사퇴, 사망 그럴 때 치르는 것이 재선거이고, 임기 개시 이후에 사퇴나 사망, 피선거권 상실, 당선 무효 이런 경우에 치러지는 것이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번 재보궐선거는 55개 정도 치러지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총 4곳에서 구의원 재보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대문 아선거구, 강북 나선거구, 도봉 라선거구, 서대문 마선거구인데요. 네. 그래서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라면 지역구 투표용지 하나, 비례대표 투표용지 하나, 그리고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하나 해서 총 3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선거에서도 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4월 15일 선거일 투표는 이제 선거인마다 정해진 투표소에 가야 하지만 4월 10일, 11일에 있는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어디서나 유권자분들이 원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의 사전투표소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분 확인을 마치신 다음에 그다음 그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투표 용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 네. 투표용지를 좀 보여주시죠.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우선 샘플이죠, 담당관님? 네, 모형으로 네.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자에게 하는 한 표, 네. 그리고 정당에 하는 비례대표 한 표 되겠고요. 그리고 선거인 분들이 관외와 관내로 나누어질 텐데요.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2장 받으실 거고요. 관외 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회송용 봉투도 하나 받게 되십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주소 라벨을 여기 붙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투표를 마치신 다음에 관내 선거인은 그대로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지만 네. 관외 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에 투표함에 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사전 투표소는 이제 전국의 읍면 동마다 한 개소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사전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담당관님 모시고 4.15 총선에 대한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58%의 그 투표율을 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 이상을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좀 한 말씀 더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알리고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나 이렇게 그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선거관리 방책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선 확진 판정을 받아 이제 병원이나 자택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거소 투표를 통해서 집에서나 병원에서 투표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투표소 입구에서 이제 별도로 발열을 체크해서 열이 있으신 유권자분들께서는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게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기표 용구와 투표소 모두 소독과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으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한 표의 힘을 모든 유권자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